개장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케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 밤사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의 빅딜 소식으로 출발해봅니다. 자, 초코파이 명가 오리온이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본격 나서는 모습입니다. 5,500억 원을 들여 레고캠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된 건데요. 이 레고캠 김용주 대표의 은퇴 매각으로 프리미엄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고, 사측은 매각이 아니라 임상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조호진 대표님이 좀 자세한 팩트 체크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한 5,500억을 들여서 레고캠 바이오의 지분 25%를 인수한다고 이제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지분을 받는 그런 건 아니고 몇 가지가 이제 같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이틀 한국경제신문과 그다음에 또 제가 연이틀 이제 바이오의 M&A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회사들이 새로운 이제 신수정 사업으로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업계가 사실은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엄청난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스타트업이 처음에 회사가 이제 출범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좋고 시장에서도 좋은데 당연히 자본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이제 이번에 처음 레고캠 바이오를 그러니까 바이오에 이번에 처음 진출한 건 아니고요. 이미 2년 전에 이제 오리온 그룹의 산하에 오리온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이제 이모저모로 이제 바이오 갭에 투자하려고 진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에 알테오젠 또 종종 이제 나오고 또 유명한 회사인데, 알테오젠에 이번에 지분 투자한 요 정도 금액을 갖고 알테오젠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알테오젠 이제 최대 주주랑 이제 협상이 결렬됐고, 요런 맥락으로 동일하게 이제 같은 바이오 기업과 같은 이제 지분 투자를 갖다가 금액을 갖다 설정한 다음에 알아보다가 레고캠 바이오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레고캠 바이오 투자한 것은 레고캠 바이오가 그만큼 기술적으로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작년 12월에 레고캠 바이오가 얀센에 기술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주가도 올랐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력은 대외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ADC라고 해서 이중 항체 접합 물질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물론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세계에서도 손꼽힐만한 ADC 분야에 손꼽힐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계 곳곳에서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ADC에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기존에 이제 주로 이제 암 치료하는 건 항암제를 갖다가 이제 투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근데 암세포가 어떻게 하느냐, 암세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암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판별했냐면, 암세포가 워낙 먹성이 좋아서 세포 증식이 빠르다 보니까 증식이 빠른 세포를 잡아내서 무조건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증식이 빠른 이제 세포가 무엇이냐면 머리카락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세포도 무조건 죽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치유, 항암제 치료에 부작용 중 하나가 이제 탈모가 생긴 것인데,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겠죠, 당연히.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자. 그래서 ADC는 암세포만 골라서 항암 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세계 곳곳에서 러버콜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 이제 오리온에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레고캠 바이오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투자를 한 것이지 기술과 경영은 당연히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과 경영은 이제 여전히 레고캠 바이오의 최대주가 유지하고 있고, 그럼 레고캠 바이오는 왜 이걸 받았느냐? 어느 정도 기술 수출을 잘했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ADC랑 기술 수출로는 만족을 못하고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신약을 개발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어저께 이제 한미 약품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고캠 바이오 최대주 입장에서는 오리온의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리온 입장에서는 초코파이에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어서 정호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미약품 소식입니다. 한미약품 역시 한국타이어처럼 이제 장남하고 이제 장녀하고의 이제 싸움인데, 경영권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간 건 아닙니다만, 자, 액티브 펀드가 한미약품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내 바이오 액티브 ETF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그리고 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펀드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자, 액티브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를 추종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엔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는 있긴 한데요. 운용력들이 이 종목을 좀 더 담거나 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투심을 좀 넘겨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 해당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면요. 자, 두 펀드 모두 이 한미약품의 이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 한미약품과 OCI홀딩스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타임폴리오는 이날 이후로 해서 이 한미약품의 비중을 1거래일 만에 0.97%포인트 늘렸고요. 또 삼성 액티브는 0.32%포인트 늘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 한미약품의 향후 주가 전망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지금 또 하나의 종목이 눈길을 끕니다. 알테오젠의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양 펀드 모두 이 각각 알테오젠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늘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알테오젠 현재 황반변성 치료제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이 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내년 출시를 앞둔 이 키트루다 SC 제형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면 또 이 수급 측면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다음 달에 이 올해 첫 MSCI 분기 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약 4조 6,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건에 충족이 되고요. 또 유동시총 역시 이렇게 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만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패시브 수급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은진 대표는 이제 오리온이 레콘 바이오 25% 지분 인수했다. 이 소식도 전해드렸었고요. 바이오계 굉장히 큰 소식들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셀트리온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지난 15일에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셀트리온 홀딩스 그렇게 셀트리온의 지주사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이 서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석해서도 셀트리온 홀딩스 이르면 올해 말까지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국내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에 이렇게 상장시킬 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이죠. 아무래도 그럼 왜 이렇게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점하고요. 또 아무래도 외부 자본을 끌어오기에는 국내 증시보단 나스닥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합병했고요. 또 6개월 내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겠다 이런 계획 밝혔는데요. 지난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셀트리온이었는데 결국 주가 지난해 25% 넘게 올랐습니다. 향후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나스닥 진출이 가능할지 여부를 비롯해서 지금 액티브 펀드가 한미약품을 더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죠. 이어서 하락장 속에서도 반등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섹터죠. 전거래일 일제히 급등한 통신 장비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6G 투자 확대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 속 업황의 투심은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동안 내리막길을 타던 통신 장비주, 과연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의 서막이 열릴지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신 투자자분들 많거든요. 매도 전략도 잘 짜보고 싶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일단은 매도 전략을 짜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가 좀 시작의 어떤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통신 장비주를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설명드렸었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좀 일제히 급등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6G 이동통신 쪽에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투심이 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역시 당연히 통신 장비주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 이후에 하얀 곡선을 그려오면서 지금 횟수로 치면 3년 차에 좀 반전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21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5G 이동통신만 구축하는
초기였습니다. 그 전에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구축을 한 초기가 2021년도였는데 일단 그거를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장비 수주도 계속 늘고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망투자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실적도 좀 내림세를 거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 3년 정도를 어려운 시간을 겪어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올해 첫 행보로 네트워크 통신 기술 현장을 찾으면서 60든 뭐 차세대 기술 동향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분위기가 좀 반전됐고 사실 이건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용 회장이 이쪽에 간 거를 보니까 사실 2019년도에 5G 국내에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1년도부터 통신망이 구축되는 초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사실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년 만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통신 장비주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러면 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앞에 이제 시기를 가져왔었는데요. 이제 지난번 5G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처음에 행보를 시작했고 21년도부터 이제 망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갭이 있죠. 근데 지금을 예전으로 5G로 보게 되면은 2019년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9년, 20년, 21년도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초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 같은 경우는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제 5G보다 한 50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G로 구현하기 어려운 더 고도화된 융합 서비스를 대규모로 벌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기업들이 빠르게 투자랑 개발하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5G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업들이 주가 상승 시점이 새로운 통신 기술이 도입하는 그 시점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년도에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21년도에 망이 깔리기 시작할 때쯤 돼서는 주가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 다 좋다고 무조건 급등하는 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누르는 시점에 따라가기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투자 사이트가 괜찮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를 상한가를 기록한 에이스테크를 비롯 일제히 급등했던 5G 관련 종목들 상승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렸음을 시그널을 포착을 한 건지 한번 우리는 5G 관련주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실적에도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까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포문이 열리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어제 시장은요 어닝 쇼크를 발표한 LNF에 집중을 했죠. LNF가 작년 2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조우진 대표님. 예, 주가가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한 이유는 이제 그 어제 개별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LNF가 이제 매출은 이제 뭐 예상대로 비슷한데 그 영업 손실을 갖다 무려 2,800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유럽과 이제 뭐 중국 논외로 치고 유럽과 이제 미국 등에서 2차 전지의 그 수요를 하는 이제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발 좀 이렇게 그 머릿속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2차 전지 전기차가 계속 주구장창 주회장창 잘 팔린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면 좋겠어요.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니까 안 팔리니까 2차 전지 공급망도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G엔솔도 이제 어닝 쇼크 수준의 이제 실적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2차 전주 신봉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앞으로 많이 달리겠는데요, 우리 주 대표님. 네, 앞으로 많이 달려도 제가 초전도체 계속 문제점을 지목해 드렸듯이 2차 전지도 결국은 문제점을 갖다 지목해 드려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 말이 맞고 또 2%도 이제 계속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그 환경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그 LNF는 이제 영업손실 2,804억인데 엄청난 문제죠. 이게 원천의 문제가 왜 나왔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공장 가동률이 30%로 떨어졌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재무제표에 잡힐 때 탄산 리튬과 이제 이런 거 양극재 판매가를 갖다가 리튬 가격에 연동을 시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리튬 가격을 옛날에 쌀 때 사놨다가 판매할 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재무제표에는 이제 플러스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잡힌 경우도 있죠. 리튬 가격이 탄소리튬 가격이 작년 연초 대비 8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고에 쌓아놨는데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재무제표에 이제 평가손으로 발생합니다. 이 평가손 발생한 부분이 너무 컸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어제 발표한 잠정 개별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이 나오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반등할 것이냐, 2차 전지 업종 언제 좋아질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2차 전지는 이제 어저께 그 LG엔솔이 그 주가가 이제 40만 원 이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좀 쇼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봤을 때는 일단은 전기차 잘 팔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갖다 인하한다면 또 전기차를 비롯한 모든 완성차가 사실은 반등을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발표한 독일 경제 GDP가 보면은 23년도가 처음으로 3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완성차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완성차랑 그 페드랑 무슨 관련이냐?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삽니다. 이 점을 일단 주목하면 좋겠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다행히 금요일 날 이제 좋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3월에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골드만삭스랑 BOA가 이제 계속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민주당 바이든이 이제 당선된다면 2차 전지와 전기차에게는 엄청난 이제 그 부스트업이 됩니다. 바이든이 11월에 당선되는데 그 11월까지 뭐 계속 그때까지 지켜볼 것이 이게 아니고 그 엄청난 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엄청난 이제 그 업앤다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서 2차 전지 업종을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식 투자자분들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겨울철 배당락 시즌을 앞두고 배당주가 인기를 끌어서 생긴 말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춥죠. 아직 배당주에 대한 관심 꺼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관련 배당주 얘기 지금 정호진 준비가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배당주 중에서도 이 은행주 관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 은행주를 사랑하는 모습 연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2조 원 넘게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들였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 단연 압도적인 1등인데요. 보시면 KB금융지주, KB금융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역시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의 투심이 금융주에 이렇게 몰리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익 방어 측면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국내 장의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간신히 보합권으로 마무리 짓긴 했는데 8거래일 연속 하락했죠, 코스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 방어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금융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첫 번째로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요 금융주들의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 두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배당에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적용을 했는데요. 금융사들이 이렇게 절차를 개선하면서 3월까지 주식 갖고 있으면은 이 배당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다. 이 점도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은행주에 투자하는 ETF들 적극적으로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 은행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이 상장 3개월 만에 순자산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주 한 20년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죠? 주가 징글징글하게 안 오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관들이 조금 사모으고 있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증권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말씀 주신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성적표 받아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내다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상생 금융 관련한 비용 부담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 은행별로 각각 2,000억 원에서 3,500억 원까지 이렇게 비용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이렇게 전입하면서 아무래도 대손 비용 역시 좀 많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월에서 3월 중에는 아무래도 배당 기대감에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런 투자 전략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총선 그리고 배당락 마친 이후에도 충분히 저가 매수 이렇게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전략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향후 2, 3월 중 배당 기대감 속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 금융주 현 시점에서 좀 매력적으로 담아볼 만하다라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회사채 시장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브로드밴드와 현대제철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으며 목표액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회사채 투자 수요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좋은 기업은 회사채 발행해서 이렇게 돈을 쉽게 받아갑니다. 근데 굳이 뭐 이상한 방법 해가지고 다시 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잠깐 한번 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말씀 많이 드렸죠. 뭐 특정 방법들, 뭐 그런 거 굳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용등급이 좋은 AA급의 현대제철과 SK 브로드밴드가 연초에 회사채 시장에서 조 단위의 주문을 받아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시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좀 우수한 기업들 쪽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제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날 3천억 규모의 회사채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3천억 예측했는데 여기에 1조 7천억 몰렸고요. 그리고 2년물에 200억 모집했는데 1,200억, 3년물에는 2,200억 모집했는데 1조 2,400억, 그리고 5년물은 600억을 모집했는데 3,400억 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금리 떨어지겠네요. 네, 평균적으로 일단 3년물에 좀 많이 들어왔고요. 또한 현대제철과 신용등급이 이제 AA 등급으로 동일한 SK 브로드밴드 역시 이날 수요 예측에서 3년물을 1,000억 정도 모집을 했는데 8,300억 모였고요. 그리고 5년물은 500억 정도 모집했는데 3,800억 역시 총합해서 1조 2,100억 정도의 어떤 규모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 많은 네이버도 회사채 발행한다고 진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떴더라고요. 회사채 시장 1월 효과에 한계점은 없는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회사채 시장이 좀 돌아선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하반기에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발행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고금리 기조 그리고 PF의 영향 때문에 이게 확산되면서 작년 7월 이후에는 이제 순상환 기조를 보여왔었는데, 하지만 올 초부터는 주식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회사채 시장에서는 1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 지나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콤 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올해까지 현재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순 발행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규모는 총 837억 원 정도가 나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순상환과 순발행 두 가지가 있는데, 순상환 같은 경우는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크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순발행 같은 경우는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는 순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7월 달 이후에 7월 달에는 뭐 2조 8천억, 8월 달에는 6,800억, 뭐 6,200억, 1조 7,800억 계속 순상환이었는데, 이게 발행으로 돌아왔다는 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금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 발행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단 문제가 뭐냐면 비우량 기업들, 항상 제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비우량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CB 컨버터블 본드 이쪽 시장에 좀 많이 몰려 있고, 일반 회사채와는 달리 이쪽에서는 이제 현금 상환이 많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유동성 자체가 이제 너무 우량한 채권이나 아니면 우량 단기물에 집중된 부분은 1월 효과에 조금 제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많이 바라는 거겠죠.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채권 시장의 발행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는 앞으로 뭐 2024 작년 4분기 기준 뭐 금융권 실적이나 뭐 피워시기 등 같이 체크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